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지를 놓고 여야가 종일 대치했습니다. 본회의는 예고했던 시간에 열리지 못했고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끄는 살인범 강모 씨의 추가 범행을 막지 못한 것 관련해서 경찰과 법무부에 대한 책임론이 거셉니다. 도주한 지 20시간이 지나서야 체포영장이 법원에 접수됐는데 그 과정과 함께 드러나는 범죄 행각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군이 IS에 2차 드론 공격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일가족 9명이 숨졌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탈레반은 미국이 주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상됐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종일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해 양당 원내대표가 마지막 협상에 나섰습니다. 국회를 연결하겠습니다. 최규진 기자, 지금도 원내대표 협상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국회의장실인데요. 이 길을 따라서 조금 전에 도착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길을 따라서 국회의장실로 입장해 언론중재법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하루만 3차례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20여 개 법안을 오늘 한꺼번에 처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의 철회가 먼저라고 맞섰습니다. 야당은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여전히 그 주요 조항을 철회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요. 지금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접근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회의는 원래 오늘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현재도 계속 여야가 대치 중이어서 오늘 열릴 수 있을지 여부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했던 민주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지난번 의원총회 때보다 더 많은 20여 명의 의원이 찬반 토론을 펼쳤습니다. 법안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없었지만 강행 처리와 신중론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김원기, 문희상, 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 민주당 원로 인사들을 만나 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는데요. 이런 의견 청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법안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근거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현재로선 민주당의 강행 처리는 시간 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네, 결국 강행이 된다면 야당은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합의 없이 민주당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과 함께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피켓 시위도 또한 예고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내일 자정이 되면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도 하루 만에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집중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국회에서 최규진 기자였습니다. 새 언론중재법이 시행이 되면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청구만 해도 이를 인터넷 기사에 표시해야 합니다. 보도의 진실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표시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기사로 인식되고 후속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언론단체는 법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위헌 소송에 나설 예정입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포털은 정정보도 청구가 들어온 기사에 정정보도 청구 기사란 표시를 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를 강제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모니터링 전담 인력까지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전담팀이 표시 여부를 실시간 점검합니다. 정정보도 청구 기사란 표시는 보도의 진실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표시가 붙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기사란 인상을 주고
후속 보도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기사에 문제가 있다고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어서 원래부터 위원회에 소지가 있는 조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전담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해 놔서 더욱 이런 부당한 의무를 강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도 언론 자유를 위한 법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언론개혁과 가짜뉴스 피해를 입는 국민들을 구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꽃피우는데 야당도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1인 매체의 주장을 일반화하기도 했습니다. 한 내신 기자는 10년차 이하의 현장 기자들 중 상당수는 취재의 자유,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이 법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 7단체는 개정안 반대 포스터를 제작하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언론 단체들은 개정안이 처리되면 즉시 위헌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오늘 논평을 통해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고 열람 차단권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연쇄살인범 강모 씨 사건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 씨는 전자발찌를 끊기 전과 끊은 후에 여성 2명을 살해했습니다. 경찰과 법무부의 책임론이 거셉니다. 전자발찌를 끊었는데도 범행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체포영장이 없어서 소극적이었다는 게 해명인데 이에 대해 JTBC가 새로운 사실을 취재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늦었습니다. 강 씨가 도주한 지 20시간 지나서야 체포영장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입니다. 피의자 강 씨가 지난 27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은 뒤 경찰은 그 날과 다음 날 총 5번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강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피해자 시신이 있던 집 안은 수색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집 근처에 잠복해 있던 법무부 보호관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 안에 강제 진입할 권한이 없고 체포영장도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이유에 섰습니다. JTBC가 체포영장이 움직인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려면 필요했다는 체포영장이 법원에 접수된 건 28일 오후 2시쯤입니다.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지 무려 20시간이 넘어섭니다. 체포영장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관련 기관들이 기존 관행에 맞춰 움직인 모습도 파악됐습니다. 1차 추적자인 법무부 특별사법경찰은 전자발찌가 훼손된 지 6시간 20분 뒤에야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합니다. 27일 밤 11시 50분쯤입니다. 서울 동부지검 당직실에선 밤이 늦어 내일 오전에야 청구 여부가 결정되니 다시 오라며 돌려보냅니다. 특사경은 다음 날 오전 9시 다시 검찰을 찾아가고 당직검사는 5시간이 지난 오후 2시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법과 절차에 따랐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어땠을까? 서울 동부지법은 18시간 동안 발부 여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강 씨가 자수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 주변 CCTV에는 강 씨가 도주하기 전 피해 여성과 동행한 모습이 포착됐지만 경찰은 자수한 뒤에야 이를 확인했습니다. 강 씨의 범죄 경력도 자수한 뒤에야 처음 조회됐습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법적 한계에도 적극적 경찰권을 행사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참혹한 범죄 행각도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기 전날 밤 그리고 자수하기 불과 5시간 전에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달아날 때는 렌터카를 타다 버렸고 휴대전화를 버스에 놓고 내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는 치밀함도 있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속력을 줄이며 인도로 다가갑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바로 옆 차도에 멈춰섭니다. 운전자가 나옵니다. 전날 전자발찌를 끊어 수배 중이던 강 씨입니다. 강 씨가 차를 세워둔 지 5분 뒤 경찰이 도착해 차 안을 살핍니다. 담배를 사서 돌아오던 강 씨는 경찰을 보자 곧바로 뒤돌아 도망칩니다. 경찰은 코앞에서 강 씨를 놓쳤습니다. 이미 첫 피해자가 나온 뒤였습니다. 강 씨는 이틀 전 밤 10시쯤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시신은 놔두고 여성의 휴대전화는 챙겨 나와 밖에 버렸습니다. 그 뒤부턴 경찰과 법무부의 추적을 피해 렌터카를 타고 다녔습니다. 강 씨는 차를 버리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망쳤습니다. 중간에 휴대전화를 버스에 놓고 내려서 좁혀오는 추적을 피했습니다. CCTV상으로 강 씨가 나타난 마지막 장소는 김포공항역이었습니다. 이후 강 씨는 경기도에서 50대 여성을 만나 여성의 차량으로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3시쯤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5시간 뒤 여성의 시신을 차에 싣고 송파경찰서로 가서 자수했습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첫 번째 피해 여성은 빌려준 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 살해했고 두 번째 피해 여성 역시 돈 문제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강 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강 씨는 17살 이후 14번 형사처벌을 받았고 교도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에서 27년을 보냈습니다. 지난 2005년 사회에 나와선 약 40일간 30명 넘는 피해자들에게 강도와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강도 강간, 강도 상해 혐의로 5년을 복역하고 보호 감호를 받던 강 씨는 2005년 4월 가출소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로 늦은 시간 혼자 차에서 내리는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는 날치기 수법을 썼습니다. 강 씨는 서울 용산구에서 차에서 내리는 40대 여성을 납치해 폭행한 뒤 약 1,10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망을 볼 사람을 정하는 등 공범 3명과 함께 역할을 나눴고 칼과 테이프를 미리 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선 주차하고 걸어오는 40대 여성에게 달려들어 손과 발을 묶고선 돈을 주면 살려주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강 씨 등이 범행을 저지른 약 40일 동안 발생한 피해자만 30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강 씨는 차에 혼자 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강제추행하는 성범죄도 저질렀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강 씨가 강도 범행 후 처절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도 했다며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17살 때 특수절도로 처음으로 징역형을 받은 후 총 14번 처벌을 받았는데 이 중 8번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23년을 복역했는데 4년의 보호 감호 기간을 합치면 총 수용 기간은 27년입니다.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재질을 강화하고 감독할 사람을 늘리는 등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왜 강 씨 같은 성범죄자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았던 건지 법조팀 이지혜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이번 사건 전에도 강 씨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진 않았습니까? 네, 지난해 6월에 남부지법이 강 씨에게 5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을 내린 결정문에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네.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 강 씨는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범죄가 습관적이고 재범, 즉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네, 법원이 이렇게 재범 위험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법무부가 1:1 감독을 왜 안 한 겁니까? 네, 전자장치 부착법에는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어야 1:1 감독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 내부 지침상으로 성범죄 횟수가 3차례 이상일 때 해당이 되는데 네. 강 씨의 성범죄가 2차례라 이 역시 해당이 되지 그러니까 않았습니다. 강 씨가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해당이 안 된다. 그 네, 얘기죠? 맞습니다. 네, 법무부는 강 씨가 또 집중 감독 대상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예. 올해 5월부터 살고 있는 곳에 여러 차례 불시에 방문을 했지만 역시 재범을 막을 정도로 관리하지는 못한 네.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좀 안 됐던 게 신상 공개 대상도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2011년 4월에 도입이 됐습니다. 2013년 6월에 관련법이 개정됐을 때도 소급, 즉 이전 범죄자까지 공개할 수 있는 건 3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강 씨는 2006년에 유죄 판결이 확정이 돼서 예. 빠졌습니다. 1:1 감독과 신상 공개라는 그물망이 강 씨를 걸러내지 못한 겁니다. 제도가 있어도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었다라는 건데 전자발찌 끊기 전에도 야간 외출 제한을 어겼다는 사실도 오늘 알려졌는데 그 뒤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강 씨는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관찰 직원은 27일 0시 14분에 강 씨가 외출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는데요. 20분 뒤에 강 씨가 귀가한 걸 확인하자 집안까지는 살펴보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1차 피해자는 이미 전날인 26일에 숨져 있었고 시신도 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처음에 더 엄격하게 조사를 했다면 2차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 않겠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법무부는 뭐라 그러던가요? 네, 법무부는 밤이 늦어서 집에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다. 바로 조사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자,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이제 도주를 했는데 처음에 이동 경로 파악하는 게 어려웠잖아요. 이런 걸 대비해서 뭔가 대책이 마련된 게 없나요? 네, 서울시의 25개 구 가운데 법무부의 위치 추적 시스템과 지자체 CCTV가 실시간으로 연계된 곳은 11개 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강 씨가 범행을 한 송파구는 이 CCTV 실시간 조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더 애를 먹었고 그 추적에도 공백이 생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조팀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 대해서 미국이 2차 드론 공습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묻지 말고 IS를 공격하라는 지침을 내린 지 하루 만입니다. 다른 폭탄 테러는 막았지만 공습 과정에서 민간인 가족도 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로켓포 공격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하죠. 김필규 특파원, 카불 공항 주변이 일촉즉발의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무인기로 차량을 공격해 자살 폭탄 테러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ISK의 고위급 2명을 제거한 뒤 두 번째 드론 공격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승인 없이도 IS를 타격해도 된다는 지침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었죠. 미군 측은 민간인의 피해가 없다고 했지만 곧장 CNN에서 어린이 6명을 비롯한 민간인 가족 9명이 숨졌다는 보도가 나와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에도 카불 공항을 향해 로켓포 5발이 발사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군의 방어 시스템이 이를 막은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테러 세력은 계속 카불 공항을 공격을 하고 미군은 이를 막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탈레반은 미군 공습에 어떤 반응입니까? 예, 탈레반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공습이 주권 침해이자 평화협정 위반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정 간섭 행위는 절대 안 된다고도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철수 시한 이후에도 탈레반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아프간에 대사관을 계속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시죠. We're going to have to see exactly what happens in the weeks and months ahead in terms of how the Taliban conducts itself. 예,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인정을 바라고 있는 탈레반에게 이 대사관 유치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 정치권에서는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블링컨 장관이 지켜보겠다고 한 탈레반은 지금 아프간에서 어떤 분위기인지 김지아 기자의 리포트로 잠시 보겠습니다. 총을 든 탈레반 대원들이 앞간 현지 방송 진행자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한 탈레반 대원이 진행자와 인터뷰를 하는 동안 무장한 다른 대원들이 지키고 서 있는 겁니다. 진행자는 탈레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탈레반에 유리한 내용을 방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프간을 탈출하지 못한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탈레반은 미군과 연합군이 남기고 간 최신 무기도 손에 넣었습니다. 탈레반 대원이 잔뜩 쌓여있는 미군 총기를 자랑하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미군의 블랙호크 헬기를 탈레반이 조종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번에 탈레반이 확보한 군용기가 수백 대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탈레반이 점령지의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소식도 계속 들립니다. 뉴욕타임즈는 아프간에서 최소 12명의 시민들이 탈레반에 의해 감금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당장 내일 31일까지가 이제 철수 시한인데 대피 작전을 잘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미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철수 작업을 종료한 상황입니다. 미국도 공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일부 민간인과 또 군인의 철수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과연 철군 결정이 적절했는지 또 미군과 민간인의 희생을 막을 순 없었는지 이 백악관은 모든 논의를 철수 작전 뒤에 하자고 미뤄놨습니다. 바이든 정부에게는 그래서 내일 이후 더 어려운 숙제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또 지난주 카불 공항에서 있었던 테러로 숨진 미군 13명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부분 아프간 전쟁의 단초가 됐던 9.11 테러 전후에 태어난 20대였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성조기로 덮인 관이 운구 차량으로 옮겨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지난 26일 아프간 카불 공항 테러로 희생된 미군 장병 13명의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희생자 중엔 여성 장병들도 포함됐습니다. 남편을 따라 해병대에 입대했던 니콜지 병장은 피난민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지난 21일 소셜미디어에 아프간 아기를 돌보는 사진을 올리고 나는 내 일을 사랑한다고 적었습니다. She's the friend who people go to when they need help. 릴리 맥콜럼 일병은 아내의 출산을 3주 앞둔 예비 아빠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돌아오지 못한 남편에게 당신은 최고의 아빠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숨진 카림 니쿠이 일병은 아프간 아이들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니쿠이 일병의 아버지는 내 아들은 아프간 전쟁이 시작된 해에 태어났고 아프간 전쟁의 끝과 함께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희생된 미군 대부분은 20대입니다. 아프간 전쟁의 단초가 됐던 9.11 테러 전후로 태어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들이 항상 테러와의 전쟁을 인식하던 세대라고 했습니다. 전 세대가 시작했던 20년간의 전쟁을 끝내려고 아프간으로 떠났던 사람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들은 캘리포니아 미군 기지 앞에 마련된 추모 장소에 꽃을 놓고 떠난 군인들을 기렸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초부터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 원료를 만든 걸로 보인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북한 전문 연구기관들이 여러 차례 제기했던 가능성을 확인한 건데 북한이 이걸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걸로 분석됩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IAEA가 지난 27일 펴낸 영변 핵시설 보고서입니다. 5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해 올해 7월 초 이후 냉각수가 배출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자로 가동의 징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원자로를 가동하면 폐연료봉이 나오는데 핵무기의 핵심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방사화학실험실에서 폐연료봉을 이용해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또 방사화학실험실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화력발전소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간 운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에 기존에 갖고 있던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이미 빼낸 게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도 지난 4월 방사화학실험실의 열 영상 위성사진을 근거로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가동한 것은 2년 6개월여 만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여주면서 향후 미국과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019년도 2월 달에 하노이에서도 영변이라고 하는 걸 기준선으로 제시를 했는데 결국은 받아들여지진 않았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 완전한 비핵화, 영변 플러스 알파를 아마 포기하기는 힘들 겁니다.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출범 이후 1호 사건으로 정하고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부 전문가들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논의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의 특별 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지난 5월 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해왔습니다. 공심위는 특별 채용 실무 작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교육감이 특별 채용을 지시하고 실무진이 특별 채용을 진행한 과정이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공심위는 공수처의 수사 결론이 타당한지 등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법률가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다만 공수처 규정상 심의위의 자문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는 만큼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교육감 측은 공심위 결론에 반발했습니다. 조교육감 측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결정이라며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교육감 측은 내일 공소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는 1,500명 정도 늘었습니다. 2달 가까이 4자릿수입니다. 확산세는 조금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부터 추석 열차 예매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추석 때 가족 모임이 허용될지 여부가 금요일에나 결정된다는 겁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온라인으로 차례를 드리고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에겐 먼발치에서 세배를 드립니다. 지난 설 때 모습입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당장 내일로 다가온 기차표 예매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관계 때문에 움직이기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식구들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부는 늦어도 내일까지는 방침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금요일로 미뤘습니다. 거리두기에 대한 시행과 또 예방접종을 진행하면서 급격한 증가는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완이 될 경우에는 또한 급격한 증가가 될 위험성은 항상 상존한다고. 특히 자가격리를 하다 확진된 비율은 32.9%까지 줄었습니다. 새로 감염된 사람 10명 중 7명은 역학조사망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는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접종 완료 혜택 또는 직계가족 모임을 사적 모임에서 예외로 둬야만 가족 모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 모임 허용 자체를 놓고 전문가는 물론 지자체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감소세에 접어든 지역들에선 추석 연휴 이동으로 코로나가 다시 번질까 봐 강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의견이 하도 분분해서 세부 수칙을 어떻게 바꿀지 구체적인 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까지 올라갈 접종률까지 감안해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다음 주부터 국민지원금으로 불리는 5차 재난지원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다음 주 월요일에 신청해서 화요일부터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쓸 수 있는 매장이 줄었습니다.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쓸 수 있는 지역의 범위도 다릅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1인당 25만 원인 국민지원금은 9월 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월요일은 1961년생, 1976년생 등이 신청하고 화요일은 1962년생, 1977년생 등이 신청 대상입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에 직접 가서 하려면 다다음 주 월요일 9월 13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 나옵니다. 소득 하위 88%에 속하면 받을 수 있는데 4인 가구 외벌이 직장인의 경우 6월 건보료가 31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맞벌이라면 5인 가구 외벌이 기준을 적용해 건보료 39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 1인 가구 지급 대상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서 5,800만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이처럼 현실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바꿨지만 사용 범위는 오히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좁아졌습니다. 지난해 스타벅스나 이케아 등의 외국계 매장도 혜택을 받다는 지적에 이번엔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의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그리고 약국 등이 해당됩니다.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니면
본인이 사는 시군 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사람은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지만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사람은 고양이나 일산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놀러 갈 때나 뭐 할 때나 다 일산으로 가거든요. 쇼핑도 하고 카페도 가고 못 쓴다고 하면 많이 불편할 것 같고 지역을 조금 더 크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소비가 늘었는데 배달앱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못 쓰게 한 점이 아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거법 위반 소송 때 일부 변호사에게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 이 지사 캠프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변의 관행이란 주장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JTBC가 이 사안을 보도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그로부터 나흘이 지나 이 쟁점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겁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일부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한 건 지지의 뜻을 밝히기 위해 변호인단의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들이 활동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선 전통이자 관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익적인 부분들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거나 또는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 지지한다라는 의미에서 변호인의 이름을 올리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앞서 이 지사 측은 JTBC의 입장문을 통해 이 지사가 공직자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 입장에서 진행한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지사는 사흘 전엔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 수임료가 무료도 있었다는 것이 보도가 돼서 제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오늘은 정책 발표 자리라며 정치 현안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안은 이제 얘기를 안 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네, 정책 발표할 때는 정책만. 네, 미안합니다. 당시 이 지사에게 무료 변론을 했던 송도한 인권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별로 한 일이 없어 돈 받을 생각을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종의 탄원서 정도를 낸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지만 국민의힘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지사직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수천만 원 내지 억대의 변호사 비용을 받는 것으로 흔히 알려진 경력의 변호사로부터 무상 변론 받은 것이 드러났고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내 경선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무료 변론의 의혹에 당 차원의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무료 변론을 받았다면 유무형 경제적 이익에 해당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내놓은 공약은 당 안팎에서 포퓰리즘이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원가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첫 공약으로 앞세웠는데 전문가들도 재원 등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윤 전 총장의 부동산 공약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5년간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짓고 부동산 세금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무주택 청년에게는 낮은 원가로 집을 주는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큰 정부의 세금으로 표를 얻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보수 야당이 그토록 비난에 맞지 않던 바로 그 포퓰리즘 정책인 것입니다. 당내 대선 주자들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보전해 주는 부분은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홍준표 의원은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홍 의원은 최근 야권 주자만 놓고 본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올라 윤 전 총장에게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포퓰리즘은 일종의 사기거든요. 이것을 포퓰리즘이다, 어마무시한 재정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흑색 선전이고 가짜 뉴스지. 그러나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도 재원 대책이나 개발 방식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급 정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그것도 가고 추가로 더 한다라는 건 수요 공급 정책에서는 한번 재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 신도시 개발 방식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도 좀 불분명해서
앞으로 면밀한 계획이 나오면은 비용 추계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 3명이 같은 구청 소속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주에 구속됐습니다. 자신들보다 직급이 낮은 여직원을 술자리에 불러낸 뒤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JTBC의 취재 결과입니다. 범행 장소는 다름 아닌 주민센터 사무실이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주민센터입니다. 지난 5월 구청 공무원 3명이 같은 구청 소속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곳은 이 주민센터의 사무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술을 마신 3사람이 직급이 낮은 피해 여직원을 자리에 불렀고 이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의자들은 주민센터의 간부들과 당시 구청장의 수행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센터를 저녁에 들어올 수 있나 해가지고요. 저녁에 직원들은 이제 추적 가능하죠. 범행 모습들은 주민센터의 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지난달 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지난주 특수 준강제추행 혐의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3사람을 모두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금천구청 측은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고 통보한 지난달 2일 전까지는 사건을 전혀 몰랐다며 인지한 뒤에 3사람을 직위 해제했다는 입장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대구에서 10대 손자 2명이 자신의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를 대신해 키워준 할머니인데 왜 그랬냐고 물으니 할머니가 잔소리를 해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할머니 한 명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7시간 뒤 이 집 앞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집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뒤에야 나옵니다. 집 안에는 흉기에 찔려 쓰러진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집 앞에는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할아버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등학교 3학년인 손자 A군을 체포했습니다. 함께 있던 동생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자신이 할머니를 살해했으며 잔소리를 해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할머니 손자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뭐라고 하면 속은 이제 달라들고 그런 게 있었지. 두 형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탔었고 할머니도 몸이 좋지 않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돼 지원금을 받았고 폐지를 주워가며 어렵게 생활해왔습니다. 할머니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형 A군은 중학교 때부터 주기적으로 심리상담 등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동생은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얼마 전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경찰은 두 형제 모두에게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화재나 응급 상황 때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7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신호등이 많은 도심이나 출퇴근 시간에는 이 골든타임 안에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급 차량이 오면 신호등이 바뀌는 우선 신호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응급 출동 중인 구급차입니다. 빨간불이지만 교차로에 진입하다 정상 주행하던 승용차와 부딪힙니다. 의식이 없던 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던 구급차는 삼거리에서 충돌 사고가 나 뒤집힙니다. 이처럼 소방 차량이 출동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한 해 150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40%는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중에 일어납니다. 긴급 출동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일반 교통사고와 똑같이 처벌됩니다. 빨리 구하기 위해서 출동을 빨리 하는 건데 오히려 사고가 남으로써 오히려 더 지연이 되고 사고를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긴급 출동 중에도 좀 더 위축되기 때문에 소방차가 교차로로 향하자 빨간불이던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뀝니다. 다음 교차로 신호등도 계속 초록불이 켜져 있습니다.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덕분입니다. 소방차나 구급차 앞부분에 설치된 단말기입니다. 이 단말기가 100에서 200m 앞에서 위치 신호를 보내면 신호등이 이를 반응해 신호를 바꾸는 겁니다. 중앙선을 넘는다든지 신속하게 출동하다 보면 안전을 조금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호가 막힘이 없다 보니까 마음의 안정도 되고. 다만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건널 때까지 신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지난해 경남 김해시에서 실험한 결과 5분이 걸리던 2.4km 도심 구간이
2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소방청에서는 우선 신호 시스템을 전국 소방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추적보도 후기입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을 놓고 갈등하는 아파트 단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의정부의 재개발 단지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처리 비용이 너무 비싸다. 재개발 조합과 폐기물 업체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태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철거 작업이 한창인 의정부시 신곡동의 재개발 사업장입니다. 세입자를 포함해 198세대가 살던 곳입니다. 공공기관 사이트에 등록된 생활 폐기물 배출량은 479톤입니다. 한 집당 평균 2.4톤씩 쓰레기를 내놓고 이사 갔다는 얘기입니다. 재개발 조합은 폐기물 업체와 3억 8,7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대부분 5톤 차량으로 실어 나른 걸 감안하면 한 차당 처리 비용은 약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주민 사이에선 원래보다 두세 배의 돈을 주고 쓰레기를 치운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취재진이 다른 폐기물 업체 5곳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폐기물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5톤 트럭 한 대당 처리 비용은 적게는 120만 원, 많아도 200만 원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쓰레기 양도 원래보다 부풀려진 게 아닌지 의심합니다. 지난해 9월 말 이사 가며 집을 비웠는데 한 달여 뒤 다시 가보니 폐 가구들로 가득 채워졌다고 말합니다. 11월 초에 군대 갔던 아들이 휴가 나와가지고 살던 집을 한번 보고 싶다 봤는데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가 다 치우고 왔는데 못 보던 생활쓰레기가 거실에 쌓여있던 거예요. 전문가와 함께 따져봤습니다. 사람들이 이사 가면 나오면은 보통 500kg에서 1톤 정도, 500kg 정도 짝짝합니다. 500kg 세대당. 그게 이제 통상적인 재개발 사업을 할 때. 198세대인 점을 고려하면 많아야 200톤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조합 측은 원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이사비 가운데 일부를 폐기물 처리비 보증금 명목으로 이미 부과한 바 있습니다. 가정 내 쓰레기를 치우고 나가지 않으면 그만큼 비용을 빼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상 가정 내 쓰레기 처리는 주민 각자에게 맡긴 것으로 그걸 치울 별도의 계약은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계약 자체도 통상 쓰는 방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얼마만큼의 배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계측을 해서 단가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게 정상이지. 쓰레기 양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에는 톤당 또는 한 차당 처리 비용을 명시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취재진이 입수한 계약서에는 재개발 사업장의 면적과 전체 계약 금액 정도만 적혀 있습니다. 폐기물의 양이 실제와 달리 많게 측정이 된다거나 단가도 현실보다 높게 평가가 됐다면 업무상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법적 절차와 계약 내용을 모두 지켰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합 측은 원주민들에게 받은 폐기물 처리 비용은 모두 돌려줬다면서도 취재진의 거듭된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지난주 태풍 오마이스가 지나간 포항에서는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접수된 피해가 2,000건이 넘고 당장 이번 주에 비가 또 올 거라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미리 해뒀어야 할 걸 안 하고 있다가 비 오고 나서 고치려니 항상 문제라고 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포항 죽장면의 주민센터 앞에 이불과 장화 같은 구호물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최근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전달된다고 하는데요. 피해가 어느 정도였던 건지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디가 하천이고 어디가 도로인지 모를 만큼 토사로 뒤덮였습니다. 도로를 덮었던 아스팔트가 이렇게 아예 벗겨져 버렸습니다. 곳곳에 남아있는 사과들로 남아 여기가 원래 사과밭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과나무를 지지하던 쇠파이프는 태풍이 지나간 방향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지금 응급복구 공사하고 있어요. 이게 말로 들어가는 길인데 길이 다 끊겨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지켜보는 농민은 망연자실합니다. 저 보십시오. 완전 처참하였어요. 여기는 상추를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안에 떠밀려온 나무와 각종 집기류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바로 옆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비닐하우스 옆에 이것과 같은 크기의 비닐하우스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은 저렇게 태풍으로 찌그러졌습니다. 1200평에 이르는 하우스 7동뿐 아니라 박 씨가 살던 컨테이너도 무너져 경로당으로 피신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생활하고 있어요. 며칠째 되신 거예요? 지금 오늘 4일째지요. 이거 하나 들고 나가요, 이거. 학교 담벼락도 무너졌고 집집마다 흙을 퍼내기 바쁩니다. 최소한 이렇게 살게끔 우선 복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원래 60이 다 됐는데 저도 이제 이게 처음 겪는 일입니다. 죽장면에서도 더 산골 마을로 들어가 봤습니다. 논이 헤집어져 하천과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일구던 땅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누가 봐도 이게 하천이었는지 논이었는지. 시골일수록 관심이 덜하다고도 말합니다. 이제 이런 시골 보이지 않는 부분이 구석구석의 피해가 더 크죠.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암흑 같은 밤에도 청소를 멈출 수 없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산에서 내려온 쓰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나무가. 포항에선 지금까지 2250건의 피해가 집계돼 특별 재난지역 건의를 검토 중인데 피해의 81%가 죽장면입니다. 이틀간 208mm의 비가 내린 데다 지형적 특수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좀 특수한 지방하천 5개가 지금 죽장에 다 지나가요. 비가 지속적으로 왔지 않습니까? 포화 상태로 넘어섰는 거죠. 지난해 태풍 피해를 본 구룡포 시장은 이번에 또 침수됐습니다. 이 안에 다 절달 우리 소금자리 하고 보라고 다 녹아버렸잖아. 이 창고에 가메기 박스를 이빨 이어놨는데 다 젖어가지고 지금 기진맥진해가 밥도 못 먹고. 주민들은 세심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하수구도 좀 뚫고 이래 이제 한 몇 년 전에 한번 뚫고는 한 번 안 뚫었거든요. 또랑이 조그만 하니까 다 역류해갖고. 포항시는 일부 하수도가 노후됐다며 침수 문제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남구 영일읍도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나옵니다. 저 미리미리 했었는데 항상 비가 오고 나서는. 하수도 개선 공사 중이지만 걱정이 여전합니다. 비만 오면 여기는 잠수예요, 잠수. 항상 우리는 이걸 다 해놔요. 한 개를 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해갖고 2번 다시 안 하도록. 포항엔 이번 주 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행여나 피해가 더 커질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넘어 피해가 되풀이되는 지역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현입니다. 뉴스 DS 문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굳이 인증 안 하셔도입니다. 지난주였죠. 아프가니스탄 특별 입국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강성국 법무부 차관에게 우산을 씌워주던 직원의 모습을 놓고 과잉 의전 논란이 일었죠. 이를 의식해서일까요?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선 이런 사진을 배포했는데요. 이 전 대표가 같은 당 이장섭 의원과 함께 걷고 있는데 직접 우산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우산을 조금만 더 이 의원 쪽으로 기울였으면 어땠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우산이요? 라는 이 한 문장과 함께 영상을 공유했는데요. 지난 6월 새만금 사업 현장을 방문했을 때 비가 내리자 건네받은 우산을 직접 들고 있었던 걸 강조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뒤에 있던 분이 이 대표의 우산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는지 더 높게 들라고 이렇게 거들기도 하네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잇따라 우산 사진 공개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먼저 홍준표 의원, 국민은 비 오는 날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것이다 라면서 어르신에게 우산을 씌워주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수해 현장을 찾았을 때 이렇게 다른 사람이 허리를 숙여 장화를 신겨주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도 이런 걸 공개했습니다. 충격적이다,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인가라는 등 우산 의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그런데 황 전 대표도 국무총리 시절 의전 논란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KTX 열차를 타기 위해
서울역 플랫폼까지 관용차를 타고 들어가는 일이 있었고 또 버스 정류장에다 관용차를 세워둔 사진 등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관과 고위직들 중에 사실 정말 떳떳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과연 있긴 한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도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의전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특히 김부겸 총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는 이유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경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고위직에 대한 과잉 의전 논란 좀 그만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브리핑, 이것만큼은입니다. 광화문 하면 생각나는 것들 가운데 하나죠. 바로 광화문 내거리에 걸려있는 광화문 글판입니다. 매 계절마다 시나 노래 가사, 또 명언 등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다양한 글귀가 내걸리는데요. 1991년부터 시작해 이번이 100번째입니다. 100번째를 장식한 건 바로 방탄소년단의 메시지인데요. 춤만큼은 마음 가는 대로, 허락은 필요 없어. 바로 지금 들리시는 이 곡, BTS의 노래 Permission to Dance 가사를 인용한 건데 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에게는 누군가에게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에서 자유로움을 느끼실 수 있나요? 문화 속 밑줄에 여러분만의 자유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초창기 광화문 글판은 표어나 격언, 이렇게 직설적인 메시지였는데요. IMF 외환위기 당시 시를 실은 걸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용도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메시지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또 하나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차원인데요. 특히나 이번 글판은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누구나 자유롭게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단한 일상이 길어지고 있지만 허락이 없어도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라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사랑만큼은, 아니면 여행만큼은, 또는 야식만큼은 어떤가요? 아니면 지금 바로 하고 싶은데요. 퇴근만큼은. 여러분들은 이 마음 가는 대로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남동부 지역에선 허리케인 때문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쓰러진 나무에 맞아 사람이 숨졌고 뉴올리언스 지역에선 81만 곳이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나무가 세차게 흔들립니다. 건물 지붕이 뜯겨 날아가고 간판과 전봇대는 휘어버렸습니다. 세차게 몰아친 비바람에 건물은 물론 바닷가에 세워둔 배들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는 한때 최고 시속 230km 강풍을 동반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등 남동부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But when you have Mother Nature throw at you a storm this strong with the surge, the wind, the rain that we're talking about with Hurricane Ida, there's going to be devastating impacts. 16년 전 같은 날짜에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남동부 지역에 상륙해 큰 피해를 줬습니다. I'm just kind of hoping it's not that kind of situation because it was hard. It was real hard. 뉴올리언스의 경우 81만 가구가 정전을 겪었습니다. 도로에는 피난 차량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주에선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아이다는 세력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풍과 홍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명이 쓰러진 나무에 맞아 숨졌습니다. 또 주민 수백 명이 고립돼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금융당국이 대출을 점점 더 조이고 있습니다. 이러자 불안감에 사재기식으로 대출을 미리 당겨받거나 지방으로 원정 대출을 가는가 하면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갚지 않고 연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정우성 씨는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신용대출을 미리 받아놓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다음 달부터 은행 신용대출 한도까지 줄어든다는 소식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한도 나오는 대로 다 받고 싶습니다. 일단 생활비랑 그리고 투잡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기영 씨는 아직 대출 한도를 줄이지 않은 제2금융권이나 지방은행을 찾아 대출을 받으러 갈 생각입니다. 1금융권에서 좀 어렵다라고 하면 2금융권, 새마을금고나 그런 쪽으로도 수협이나 이런 쪽으로도
다음 달부터 5대 시중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도 농협은행을 뺀 4개 은행이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른바 영끌 B2 수요로 가계빚이 너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본 금융당국이 고강도 대출 규제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불안감에 최근 일주일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은 2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직전 일주일보다 6배 이상의 증가폭입니다. 만기가 다한 신용대출의 상환을 미루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갚았다가 더 못 빌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당연히 연장을 최대한 할 겁니다. 네,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폭을 줄이는 건 옳은 방향이지만 지금처럼 거친 방식으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취약계층들 경우는 굉장히 타격이 클 거고요. 제2금융권이나 심한 경우는 대부 업체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건 사실은 굉장히 이제 금융비용 부담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코로나로 장사를 제대로 못하는 자영업자나 전세 자금이 필요한 신혼부부 등이 대출을 못 받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 많게는 200mm 이상, 충청에 250mm 넘게 내릴 걸로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대구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1도를 보일 거란 예보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새롭게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